자, 그 문제집 10회를 펴요. 10회를. 문제집 10회를 펴요. 거꾸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이게 우리 예상 문제집이 우리 교재의 기본수에 단원별로 40문제씩 잘라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1번 문제에서 보다시피 경매에 대해서 나온다, 이 문제가. 그리고 경매 관해서 한 반틈 정도 있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종합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10회를 풀고 거꾸로 가면은 9회는 또 뭐 상인법, 주인법 이런 문제로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를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면서 보충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문제를 보고 답이 쉽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이 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문제를 아주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기일 입찰에서 간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기일 입찰 방법이 있고 기간 입찰 방법이 있고 호가 경매 방식이 있는데 그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집행법원이 선택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주로 기일 입찰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을 할 때는 입찰에 참가할 때는 매수 신청 보전 금액을 제공해야 돼. 그렇지? 매수 신청 보전금. 여러분들은 입찰 보전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민사집행법상의 용어로는 매수 신청 보전금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로 제공을 해야 되느냐? 매수 신고 가격의 10%로 한다 해놨는데 O다 X다? X입니다. 무슨 단어 때문에 틀려버렸느냐 하면은 매수 신고 가격 하는 말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이래 돼야 되거든. 이 매수 신고 가격 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입찰 가격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입찰표에 자기가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금액을 적어 넣게 돼 있다. 그걸 매수 신고 가격이라 그러거든. 그 매수 신고 가격은 법원이 정해서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적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 매각 가격 하는 단어와 매수 신고 가격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경매 관련 문제에서도 이 내용이 답으로 작용한 적 제법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경매에 있어서는 이게 O였어요. 매수 신고 가격의 10%를 매수 신청 보전금으로 제공하도록 게 O였는데 민사집행법이 바뀌었어.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당연히 매수 신고 가격이 커요? 최저 매각 가격이 커요? 매수 신고 가격이 크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최저 매각 가격의 10%로 이렇게 낮춘 거는 경매에 입찰 참가자를 전부 다 입찰 참가자를 더 많이 참가해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 매각가의 10%로 이렇게 바꾼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 틀려버렸습니다. 2번 뭡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데 이 용어는 대법원 규칙 강의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차순위 매수 신고 행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 차순위 매수 신고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액에서 보전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 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이어서 써도박을 듣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그 기본서에서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경매 절차와 관련된 시험 지문이거든. 그래서 경매 시험 문제가 경매 권리분석 문제보다도 경매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주류를 이뤄요. 알겠어요? 권리분석은 적어도 민법에서 물권법 공부하면서 조금 했던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판단하면 웬만큼 풀리도록 그렇게 뭐 한두 차례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절차를 한번 쭉 가봅니다. 들어봅니다.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채권자가 하느냐? 두 채권자가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단어를 또 외워놔야 돼. 집행 권한을 확보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자, 전세권자 다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우리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자라고 하지만은 경매 신청권을 민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담보물권적 성격도 지니는 용익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알겠지? 담보권자가 신청하는 경매가 있고 뭐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가 있어요. 요자가 신청하는 경매를 무슨 경매라 그러느냐 하면은 강제 경매 신청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자가 신청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 신청하는 거다? 임의 경매 신청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강제 경매가 뭐고 임의 경매가 뭐고 이리 물으면은 경매 신청의 원인이 달라. 원인이. 강제 경매의 원인은 뭐다? 집행 권한이고 임의 경매의 원인은 뭐다? 담보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현행 법령상 형상 담보권도 없고 그 다음 집행 권한도 없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요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주임법, 상임법을 끄집어들이가 경매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잘 봐봐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대항 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소위 우리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지. 그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임차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나오면 OX. OX. 또 봐봐요. 머리가 안 굴러간다 이 말. 제가 방금 경매 신청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담보권이 있어요? 없잖아. 집행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경매 신청할 수 있나? 없지. 근데 뭐 딴 생각을 해서 한다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여기 있나 여기 있나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이거 없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지. 담보권 아니잖아. 아무리 확정일자 요건 갖춰도 임차권자로서 채권자지 그게 무슨 담보권자고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경매 신청권 가는 단어와 우선 변제권 가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 유치권자는 담보권자로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있는데 뭐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그 우선 변제권과 뭐 경매 신청권은 개념이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공부할 때 그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뭐 큰 힘이 있는 것이냐 느낌을 그렇게 받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임법 강의할 때는 우선 변제권은 좋은 기다 안 좋은 기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없으면 좋은 기고 순서가 늦으면 뭐다? 안 좋은 기야. 알겠어요? 아무리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그러나 최우선 변제권은 좋은 기다 안 좋은 기다? 좋은 기다. 순서가 늦어도 뭐다? 보증금 중에 일정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확정일자 받으면 뭐 큰 힘이 있는 것이냐? 피를 딱 받아가 있기 때문에 쏘가 넘어간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 단어의 뜻을 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요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요거는 없는 건 확실한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놓으니까 표정이 어두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집행 권한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집행 권한의 개념을 외우려고 따질 필요 없고 집행 권한 중에 한 가지 종류를 알고 있으면 이해가 돼버려요.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집행 권한이 뭐다?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판결문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가 뭐다? 강제 경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거기서 살 좀 더 붙일게요. 확정된 이행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화해 조서 들어봤고 청구인락 조서 들어봤고 조정 조서 들어봤고 공정된 금전 채권 문서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된 이행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문서들이야. 그런 문서들을 바로 뭐라 그런다? 집행권은 간다. 그럼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집행권은 있다 없다?
없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 꼭 하고 싶어. 하려면은 뭐를 확보하면 된다? 집행권을 확보하면 되는 거야. 집행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잖아? 보증금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집행권을 확보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소송 걸면 되는 거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걸면은 확정 판결 받아내면은 그때서 비로소 집행권을 확보하게 되고 집행권의 근거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칠판을 봐야 되는데 뭘 보노 지금?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문제를 풀기 위한 뭐다? 기타 자료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이 예상 문제집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빠진 것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요 문제집에서 다행히 나오면 맞추지만은 문제로 안 만들어 놓은 지식들도 들어야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거든. 어느 법원에다가 하느냐? 그걸 이제 경매 사건의 관할 법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물은 적이 없어요. 어느 법원이 관할 법원이냐 하는 거는. 그거는 아세요? 그 경매 신청하는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단독부 관할 사건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요까지만 알아놔도 돼. 단독부 까지는 몰라도 돼요. 지방법원에는 단독부 법원도 있고 뭐 합의부 법원도 있는데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고 경매 사건은 뭐다? 단독부 관할 사건이다. 근데 물은 적이 없어. 알겠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그러면 지방법원 그 법원을 우린 집행법원이라 그래. 알겠어요? 그럼 집행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 경매 신청 받았을 수도 있고 이 경매 신청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매 신청의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는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는다.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결정. 알겠어요? 요것도 좀 드러나야 돼. 용어를.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자, 법원은 뭐 하는 동네다? 이리 물으면 재판하는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재판의 형식이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을 한다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을 한다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판결의 형식,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경매 사건도 재판 사건입니다.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한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뭘 제기할 수 있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법원이 결정한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용어를 달리 써요. 알겠습니까? 그럼 경매 신청 사건은 결정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경매 개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항고를 제기할 수, 항고라는 용어를 써요. 알겠습니까? 용어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그래야 시험 지문 글이 읽히는 기다. 경매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결정 사건이다. 그럼 결정했어요. 그 결정한 사실은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한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알겠습니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경매 개시 결정한 사실은 촉탁에 의해서 등기도 하지만은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송달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우리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르면은 요 송달된 때가 있을 끼고 등기된 때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건데 법 규정에 따르면 송달된 때와 등기된 때 중에서 빠른 시점에 무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된 때와 뭐다? 등기된 때 중에 무슨 시점? 빠른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무로 가면은 송달이 빠르다, 등기가 빠르다. 등기가 늘 빨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말 생략하고 그냥 뭐렇게 본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때에 무슨 혈액이 발생한다? 압류 혈액이 발생한다. 시험 지문으로 출제됐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언제 압류 혈액이 발생한다? 등기된 때에 압류 혈액이 발생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이 압류 혈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처분 금지적 효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처분 금지. 그러면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할 때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소액 임차인 있잖아. 그 사람도 소액 임차인이지만은 대항 요건은 같이 한다, 안 같이 한다? 갖춰야 됩니다. 그 대항 요건은 언제 전까지 갖춰야 된다? 요 압류 혈액이 발생되기 전까지 갖춰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전까지 갖춰야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주임법 시험 지문이잖아.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느냐? 이 등기가 바로 무슨 혈액 발생한다? 압류 혈액. 압류 혈액 발생한다는 건 뭐? 처분 금지적 혈액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 사실을 등기를 통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면서 또 와 새 들어놓으라는 거라. 니는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매각을 실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매각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위 시체말로 빚잔치 하는 거 아이가? 빚잔치. 이 그 경매 목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 권리자들한테 매각대금 갖고 배당을 실시해가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가 바로 뭐다? 경매잖아. 그러면 이 법원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 있고 나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를 뭐다? 결정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권리자들은 권리 신고와 함께 배당 요구 신청을 해라 이 소리라.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만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주 거론되지 않지만은 경매 자격증이 있다라면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어디 나오느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닌 자는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구분할 줄 알아요. 여기서 또 우리 주임법 상임법의 내용이 끄집어들어요.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자,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권자들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임차주택이 경매로 진행이 될 때는, 경매에 붙여졌을 때는 그 임차권자들은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만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야. 알겠습니까? 우선 변제권자하고 최우선 변제권자들은 자기의 보증금을 갖다가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아가는 거다. 순위에 따라서. 그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해야만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그런 변제권자들은. 그렇죠? 그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때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만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하고 또 시험 지문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배당 요구의 종기가 언젠지는 공고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젠지는 봐야 돼, 공고문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그 배당 요구의 종기를 뭐 한다고 돼 있노?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법원은 아무 날짜나 정해가지고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공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원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할 때는 잘 봐요.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가 공고를 해야 돼. 알겠어요? 무슨 날 이전? 매각기일 이전의 날. 매각을 실시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 이전에 어느 날을 정해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일을, 결정해가 공고하는 일을 법원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요때로부터 뭐 7일 이내에 해야 돼. 알겠어요? 압류의 혈액이 즉 등기된 때로부터 압류혈액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압류혈액이 발생된 때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이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가지고 뭐 하게 돼 있다? 공고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7일 이내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아니고, 요 날 이내로 7일 이내로 법원이 이 날을 정해가지고 뭐다? 공고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시험 지문 문장을 섞어볼게요.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만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압류혈액이 발생될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면 O가 X가 X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요 7일은 요 결정해가 공고하는 일을 하는 기한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매각을 실시하기 위한 뭐다? 준비 행위들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알아서 하는 기다? 집행법원이 알아서 하는 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주로 알겠어요. 한 4가지 정도 일을 하는데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뭐를 정하기 위해서? 최저 매각가를 정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최저 매각가를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럼 감정평가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돼 있어요. 참작해서 무슨 가격을 정한다?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요. 그러면 감정평가액하고 최저 매각 가격은 같은 금액, 다른 금액? 논리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참작해서 정한다 하니까. 그러나 실무로 가면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실무로 가면은.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법원이 감정평가를 실시했지만 이걸 참작해서 최저 매각가를 정한다고는 하지만은 뭐다? 감정평가에 대한 뭐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무슨 가격으로 정해가 공고한다? 최저 매각가로 정해서 공고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 매각기일 공고문 신문에 나는 일간신문에 나는 뭐다? 통광고 있잖아. 5단 통광고 이리 보면은 장글씨가 많은데 그게 금액이 아래 위로 2개 적혀져. 그래서 위에 금액은 감정평가액, 밑에 금액은 뭐 최저 매각 가격 이렇게 적는데 아래 위로 금액이 똑같이 적혀져 있다, 다르게 적혀져 있다. 똑같이 적혀져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그 매각 물건의 뭐다? 현황도 조사한다,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현황도 조사는 주로 공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만, 알겠어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작성을 한다라는 거.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매각기일에 집행법원에 가면은 입찰 법정에 가면은 부동산 물건 한 개만 매각을 실시해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을 실시해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을 실시하잖아.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동시 매각의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찰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 딱 부동산 한 개만 매각을 실시해봐요. 부정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뭐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 물건의 목록들을 다 작성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법원이 알아서 할 거니까 뭐다? 우리가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 이걸 다 서류를 만들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각기일에 매각에 참가하기 전에 다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를 해둔다, 해둔다? 해둔다라는 소리라. 그럼 우린 그 자리를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매각의 준비가 다 끝나면 법원은 뭐를 정해가 또 공고를 해야 되겠어요?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 날인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안 정한다? 정해야 된다. 매각기일을 정하면서 또 뭐 또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 봐요. 매각 결정기일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지.
매각 결정기일을 또 같이 정해야 돼요. 이 두 날짜를 정해가지고 요걸 지정한다. 지정해가지고 공고도 하고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이 공고가 여러분들 신문에 딱 보는 공고문이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최초의 매각기일 공고문은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거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고문을 신문에서 봤다 하면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도 보게 되고 요 날짜도 보게 되는데 우리 민사집행법 조문에 따르면 요 날짜는 요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일주일 이내라고 법조문에 돼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딱 만땅 7일차가 나도록 공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공고문 그 위에 날짜는 무슨 날? 매각기일. 밑에 날짜는 무슨 날? 매각 결정기일에가 날짜를 아래로 비교해보면 며칠 차가 난다? 7일차, 일주일차가 딱 나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이걸 공고를 하는데 언제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냐? 일간신문에 언제 전까지 공고해야 되느냐? 요 날 14일 이전까지 공고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문에서 공고문을 처음 봤다 하면은 그 물건은 언제 이후에 매각을 실시한다? 최소한 14일 이후에 매각을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런 소리야.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보고 이제 며칠 동안의 여유가 생기는 거다. 14일 이상의 여유가 생기는 거다. 그때 이제 입찰에 참가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권리 분석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고가 되고 나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무슨 날이 도래한다? 매각기일이 도래할 거 아닙니까? 공고된 그 매각기일이. 알겠습니까? 이 매각기일 7일 전부터 이 공고는 요 날 14일 이전까지 공고하고 7일 전부터 뭐가 가능해지느냐? 법원이 준비해 놓은 이런 서류들 뭐가 가능하다?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에 참가한다, 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건데 이 실시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무슨 방법 용어를 익혀야 되는 거지. 기일 입찰 방법이 있고 기간 입찰 방법이 있고 호가 경매 방식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전부 다 기일 입찰 방식을 선택해가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지 현재는.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방식도 선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간 입찰 방식 하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에 설정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입찰 서류를 다 제출하기만 하면 입찰에 간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편 입찰도 가능해지는 방식이 뭐가 된다? 기간 입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좀 이것보다는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일 입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간 입찰 방식을 도입해 놓은 취지는 경매 대중화를 기하기 위한 방법이다. 입찰에 우편 입찰도 가능하다 하면은 법정에 안 가고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늘어날 거다, 늘어날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자, 이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려갑니다. 이때 이제 기일 입찰 방식을 선택해서 이 매각을 실시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야 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 말이지. 얼마를 낸다?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힘들어 죽겠다. 알겠어요? 그냥 10%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준을 제시해요. 알겠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입찰 법정에 가면은 입찰 서류가 다 양식이 비치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입찰 서류가 되는 거지. 입찰표 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매수를 희망하는 가격을 적어 넣는 거라. 그걸 매수 신고 가격 가기도 하고 입찰 가격 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적어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입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요 매수 인증 보증금 10% 가져간 거 있지? 그걸 흰 봉투, 평지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 딱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입찰표 하나가 있고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가 있겠지?
요거 두 개를 갖다가 큰 황색 봉투, 그걸 입찰 봉투라 그럽니다.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딱 적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입찰함에 투입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입찰함에 투입하면서 입찰자용 수치증 하는 걸 갖다가 교부를 해줘요. 알겠지? 입찰자용 수치증 하는 걸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받아가 있다 나중에 뭐다 개찰 결과 떨어졌구만. 자기가 입찰에 참가했다 하는 증명 서류가 되거든. 알겠지? 그거 제출하고 뭘 받아가 집에 간다. 보증금 받아가 집에 간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때 제일 서글프지 뭐 떨어졌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알겠어요. 이제 매각기일에 이제 여러 명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입찰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보증금과 함께. 그렇죠? 알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누구를 매수할 자로 정하는 거다. 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게야.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요 사람을 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사람.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없다 하는 말은 법원이 정해가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 즉 매수 신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또 바꾸마.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걸 실무에서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유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냐 있죠? 실무에서는 단 두 글자로 유찰. 이렇게 하니까 유찰이 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법원이 매각을 허가해줄 매수 가격의 신고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매수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되는 기지. 알겠습니까? 이걸 실무에서 그냥 단 두 글자로 유찰 간다 이 말이야. 유찰 하는 용어를 이제 들어봤어요. 알겠어요? 그럼 유찰이 되면은 빚잔치 하나 뭐 하잖아. 그럼 위에야 되노? 다시 매각을 실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 걸 새매각이라 그런다, 재매각이라 그런다. 새매각이라 그런다라는 소리야. 재매각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에 새매각과 재매각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말. 유찰이 원인이 돼가 다시 매각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새매각 한다. 이 말. 자, 유찰이 됐다 하는 말은 알겠어요? 왜 유찰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매수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유찰된 거 아이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최저 매각가가 비쌌어. 알겠어요? 한 사람도 그 가격으로는 매수 참가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야. 비싸서 유찰이 된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새 매각을 실시해 본들 그 가격이 또 비싸니까 또 유찰이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죠. 그래서 새매각, 유찰이 원인이 돼가 새매각을 실시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매각 실시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걸 저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저감. 그러면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 비율은 법정된 게 없어요. 통상 몇 프로 저감시킨다? 20% 내지 30% 정도 저감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그래서 1억짜리 최저 매각가 물건이 1차 유찰이 됐구만. 다음에 새 매각을 실시할 때 최저 매각가는 얼마가 된다? 20% 저감하게 되면은 8천이 되는 거예요. 8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유찰이 돼버리면 또 20% 저감받으면 8천에 20%면 28이 16, 1,600만 원이 또 저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6,400이 또 최저 매각가가 된다. 얼마짜리가? 1억짜리가. 알겠습니까? 자, 그 이제 설명 드렸어요. 유찰에서 다시 매각 실시하는 거는 무슨 매각? 새 매각 한다. 말이야. 통상 20, 30%의 저감률 반영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어. 이제 유찰 안 됐어. 그러면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중에 대금을 완납하면 되죠? 되는데 이놈이 대금을 완납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누구를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순위 매수신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집행관이 알겠지? 재고가 매수신고인이 누구다라는 걸 호칭한 다음에는 알겠지? 차순위 매수신고 할 사람들은 차순위 매수신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뭐 하게 된다? 차순위 매수신고 하는데 차순위 매수신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아까 지문에서 읽었잖아. 재고가 매수신고 가격에서 뭐를 뺀다? 매수신청 보전금을 뺀다. 빼면 그 금액이 있겠지? 그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는 거다. 무슨 금액에서 무슨 금액을 뺀다?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알겠지? 그래서 매수신청 보전금이 1,000만 원이고 최전 매각가가 뭐다?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이 1억이다 칩시다. 여기 1,000만 원이다 칩시다. 그럼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9,000 아이가? 9,100, 9,200, 9,300, 9,400, 9,500, 9,600, 9,700 매수신고한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글자를 오해하지 말아요. 요 금액 바로 밑에 금액 적어놓은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어. 없으면 이 사람만 정하고 매각기일은 종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뭐다? 재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잘 들어요? 요 두 사람은 이제 정해졌으면 이 두 사람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거다? 매수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알겠어요?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의 의무를 부담해. 그러면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무슨 의무를 면한다? 매수의 의무를 면한다. 매수의 의무를 면하고 자기가 지급했던 매수신청 보전금을 뭐다? 반환받아서 집에 가. 이렇게 되면 된다. 알겠습니까? 요 두 사람은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매수신청 보전금을 반환받아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들만 반환이 된다.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로부터 며칠 뒤에, 7일 뒤에 무슨 날이 온다? 매각 결정기일이 온다. 이 말이야. 공고했던 매각 결정기일. 이 결정하는 글자가 들어가잖아. 요 날 뭐 하는 날이냐? 요 최고가 매수신고인 정해졌잖아? 요 사람에게 매각을 뭐다? 허가할 거냐? 아니면 뭐다? 불허가할 거냐? 이걸 결정해가 뭐다? 선고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매각 결정기일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요 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져도 매각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라는 게 며칠 뒤에 결정나는 거다? 7일 뒤에 결정나는 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왜 7일 뒤에 결정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 요날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한 부동산이 농지라고 합시다. 농지. 그 농지에 매수 참가를 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됐어. 그러면 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라는 게야. 농지법 시간에 나왔을 게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농지증을 이날 제출할 수 있나 없나? 못해. 지가 이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농지증 발급받아가 오는 사람이 어딨노? 그 이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 나면 며칠 내에 7일 내에 뭐를 발급받아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요 날에 제출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출을 하면 매각 허가 결정, 제출을 못 하면 불허가 결정 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지문에 뭐가 잘 나오느냐 하면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 7일 가면 안 되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시험 나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출 뭐 했어? 그러면 뭐? 불허가 결정이 난다 그랬잖아. 그럼 불허가 결정 나면은 대출 못한 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지급했던 매수인증 보증금은 반환한다,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에 물어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원칙은 반환하는 거야. 반환하는 건데 실무로 가면 거의 99.9% 뭐다? 반환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공고문 있지? 공고문 낼 때 잘 읽어보면은 당구장 마크가 있어. 그래서 무슨 문장이 두 줄이 딱 적혀져 있느냐 하면 공고문에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여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뭐 매수신청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고문에 딱 명시를 해놓는다 아닌다? 해놓는데 그 명시해놓은 내용을 당구장 내용이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고문 낼 때 특별 매각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안 붙였다라면 농지증 제출 안 해도 뭐다 반환한다는다 하는 건데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버리면 반환한다는다 안 하거든. 근데 실무로 가면은 공고문에 특별 매각 조건을 99.9% 다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이기 때문에 농지증 제출 안 한 경우에 뭐 보증금 돌려받았다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게 반환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특별 매각 조건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환받느냐 못 받느냐 이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조금 뭐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또다시 공부를 합니다. 알겠어요? 또 한 가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농지증 제출 뭐 했어? 불허가 결정 나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칩시다. 어쨌든 불허가 결정 났으니까 이제 빚잔치 하나 뭐 하나? 뭐 하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럼 우회해야 되는 또. 다시 매각을 실시해야 되는데 새매각이다 재매각이다? 새매각이다 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새매각을 실시하는 원인을 몇 가지 공부했다? 두 가지 공부했죠. 유찰에 의해서 새매각.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결정 나가지고 뭐다? 다시 매각 실시하는 것도 뭐 새매각. 그 새매각을 실시하는 원인이 지금 두 가지 나왔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치자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났다면은 바로 대금을 완납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절차가 연결됩니다. 자, 요 날로부터 알겠어요? 요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게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느냐 잘 봐요. 적식하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뭔 소리냐면은 요날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한 사실, 불허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거잖아. 뭐 할 수 있다? 항고 제기할 수 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알겠습니까? 이건 불변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상 봐봐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빚잔치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빨리 빚잔치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다 1년이 지나도 빚잔치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경매 사건마다 상황이 같더라 다르더라. 다른 이유는 뭐가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요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칩시다. 있으면은 경매 절차는 이어서 스톱이야. 스톱이고 무슨 절차로 돌입해버린다? 항고 절차로 돌입해버리거든. 알겠습니까? 보통 항고 절차가 진행되면은 한 2개월 내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알겠어요? 근데 이 항고는 두 차례 가능하거든. 그러면 항고를 2차 항고까지 제기해버리면은 뭐다? 보통 5개월에서 뭐다? 6개월 정도, 반년 정도의 시간이 항고 절차로 진행돼 버리기 때문에 빚잔치는 그만큼 늦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빚잔치를 하려고 하면 어찌됐든 대금이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와야 되나? 들어와야 빚잔치를 대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요 7일이 딱 지나면서 잘 봐요. 매각이 뭐 돼 버린다?
자동적으로 확정이 돼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7일이 지나면서 왜 된다? 매각이 확정된다라는 거야. 이 뒤에는 기1 가는 글자 붙였다 안 붙였다? 안 붙였지. 이거는 기1 붙였잖아. 기1 가는 거는 법원이 재판하는 날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법정을 여는 날이다. 근데 이거는 안 붙였잖아? 안 붙였다는 것은 법정을 연다 안 연다? 안 열고 그냥 7일이 지나면 뭐다? 항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매각이 확정되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이 매각이 확정되면 통상은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줘요. 대금 지급 기1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가 통지가 됩니다.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준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매각 잔금을 한 달 이내에 준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대금 지급 기1이 아니고 기한제야. 기한이 정해져가 뭐다? 통지가 되는데 그 기한 내에 언제든지 잔금이 준비되면 지급을 하면 돼. 알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옛날 법은 대금 지급 기일제였거든. 기일제는 곧 정해진 날에 잔금을 내야 돼. 미리 돈이 준비돼도 돈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지금은 기한제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돈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지급을 하면은 완납과 동시에 무슨 권을 취득해버린다? 소유권을 취득해버리. 그래서 대금 지급 기일제가 기한제로 바뀐 의미는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옛날보다는 앞당겨지게 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하잖아? 완납하면은 소유권을 등기 없이도 확정적으로 취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시험 출제거리 하나 부수적으로 된 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경매 절차를 취하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취하하면은 이 압력이 소멸해버리거든. 알겠어요? 그럼 경매 신청을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대금 완납해버린과 동시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취하하게 되면은 무슨 여력이 소멸해버린다? 압력이 소멸해버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금이 들어왔어. 그럼 뭘 실시한다? 배당 기일을 정해가 배당을 실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배당을 실시할 때 시험 출제거리라는 것은 배당 순위 정도야. 알겠어요? 그 교재마다 1순위부터 7순위, 어떤 교재는 0순위부터 8순위 가는데 1, 2, 3, 4, 5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나중에 문제 풀면서 배당 순위를 한 4순위 내지 5순위까지는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야 배당 순위를 묻는 문제가 풀려요. 끝순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배당이 다 실시되고 나면은 채권자들은 만족을 했죠? 하고 나면은 이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를 넘겨와야 된다, 넘겨와야 돼.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이 촉탁으로 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내락하는 서류만 내면 되는 거고 등기해본들 그 매수한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점유자를 쫓아내야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인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점유자가 지 스스로 알아서 나가주면은 고마운데 안 나가주면은 법적 절차, 강제적으로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안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라는 거야. 강제 인도 절차를 밟아야 돼. 그게 이제 인도 명령이라는 게 있고 또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은 다 강제 인도를 하는 절차인데 알겠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명도 소송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인도 명령은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짧고 간단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인도 명령에 의해서 강제 인도를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어. 대금 완납 후 몇 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 6월 이내에. 알겠습니까? 대금 완납 후 몇 월?
6월 이내에 인도 명령시 6월을 넘겨버리면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된다?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절차 흐름을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1번 문제도 다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에 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1번 문제 2번까지는 했는데 요거 설명을 안 했네. 3번 지문이 나오네. 자, 봐봐요. 자, 7번 다시 봅니다. 대금 지급기한 내에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되잖아. 요 사람이 완납할 거 아닙니까? 요 사람이 대금을 완납 안 해버렸어. 알겠어요? 안 해버렸으면 누구를 정해놨다면 자순이 매수신고를 정해놨다면 이 사람한테 매각을 허락합니다. 이 사람한테 다시 대금 지급기한을 통지해가 대금을 완납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정해져 있다고 쳐봐요. 안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대금을 기한 내에 완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단어를 강조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람이 대금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 안 한다라는 것은 매수의 의무를 위반한 거다 안 한 거다? 위반한 거다. 매수의 의무를 위반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두 가지로 묻습니다. 알겠어요? 첫째, 이 채권가 매수신고인도 지가 제공했던 매수인증 보증금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금 지급기한 내 대금을 완납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뭐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대금을 완납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그 책임을 하나 물어요. 또 한 가지 책임을 물어요. 에이? 대금 지급기한 내 대금을 완납 안 하면은 빚잔치 하나 뭐 하나? 하나 뭐 하나? 뭐 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매각을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정해둘 수도 있는 거다. 자세히. 근데 이게 안 정해졌다면 다시 매각 실시해야 돼. 그걸 세매각이라 그런다, 재매각이라 그런다, 재매각이라 그런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때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종전 매수인이 있지?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가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 책임을 물어. 알겠습니까? 그럼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매수인은 책임을 두 가지를 묻는데 첫째는 보증금 돌려준다, 안 돌린다? 안 돌려주고 둘째는 재매각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재매각을 하게 되면은 빚잔치가 자꾸 늦어지잖아. 채권자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종전 매수인이 뒤늦게라도 반성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자까지 보태가 대금을 낼게요. 간다 안 간다? 간다. 갈 수가 있어.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대금을 완납 안 하면 재매각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잖아. 재매각 절차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이자와 자기의 잔금을 갖다가 완납하면은 재매각 절차를 뭐 해버린다? 취소시켜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3번 질문 봅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1번에서 3번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방금 설명했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권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뭐 하면 된다? 지급하여야 한다. 오죠? 그렇지요. 대금을 납부한다 안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해요. 알겠습니까? 자, 용어가 봐봐요. 여러분들은 낙찰짝 하나 안 하나? 가는데 지금 우리 시험 문제를 읽다 보니까 낙찰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써요? 매수인이라고 하잖아. 매수인. 알겠어요? 이거는 지금 민사집행법이 경매도 매매의 한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매매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가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아이가. 그 경매에 있어서 낙찰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다? 매수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럼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납부한다 하나 지급한다 하나? 지급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각 대금을 납부한다 하고 지급해야 한다. 이런 용어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5번 질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명 안 했구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칠판 다시 봅니다. 자, 봐봐요. 이 매각 허가 결정에, 알겠어요? 아니면 불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아까 제가 항고를 제기하게 되면은 빚잔치가 늦어진다 그랬잖아. 2차 항고까지 가면 5, 6개월 늦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요. 항고 제기가 남발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그 항고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 항고 제기할 때는 보증금을 뭐해라? 공탁해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알겠어요? 그러면 항고 보증금은 얼마를 공탁해야 되느냐? 얼마? 또 10% 간다 이 말이지. 매각대금의 10%다. 그럼 봐봐요. 아까 1번 질문에 봤던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얼마? 최저 매각가격의 10%. 항고 보증금은 얼마? 매각가격의 10%. 10%만 외화가 되겠나? 앞에 기준이 용어가 다른데.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항고 보증금은 매각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 매각 금액이 정해졌나 안 정해졌나? 정해졌잖아. 알겠습니까? 정해진 이후의 문제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고 항고를 제기했는데 항고가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기각이 되면은 보증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는 것이 뭐다?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안 돌려준다 하면은 누가 항고 제기하겠노? 그렇죠? 항고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고를 무분별하게 무턱대고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다? 힌트. 항고를 제기하면은 5, 6개월의 시간이 뭐다? 항고 절차가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지 알죠? 그럼 경매 절차가 아직 종료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구? 채무자 또는 소유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디서는 땡빛을 내서라도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이 날아가기 생겼는데. 그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항고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이 되면은 공탁금 돌려준다 안 돌린다? 안 돌려주니까 주의해서 제기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고 항고를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면 돌려준다 안 돌린다? 돌려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항고 보증금은 뭐다? 기각이 되면 누구는 안 돌려주고 누구는 돌려준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이 되면은 안 돌려주고 그 이외의 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 제기할 때는 채무자든 소유자든 그 외의 자든 누구라도 항고 보증금을 다 공탁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1번은 이제 풀렸겠나 안 풀렸겠나? 풀렸죠. 이걸 미리 싹 설명 듣고 풀어봤으면은 뭐다? 쉬운 기고 그런 거잖아. 공부하면 쉬워. 알겠습니까? 근데 설명 다 들었는데도 지문을 읽다 보면 5개 중에 3개는 설명 들은 데서 나올 수도 있고 2개는 또 안 들은 데서 나오지? 그럼 안 들은 데서 나오면 그건 그때 살 붙여가면서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풀이인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예상 문제 푸는 것 중에 지문에 공부했는 것만 100% 다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뭐가 생긴다? 압류율이 생긴다. 오다 X다? 오다라는 겁니다.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앞선 시점은 물었나 안 물었나? 안 물었으니까 판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입 입찰 기간이 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른다. 무엇을 했죠? 이런다. 3번 관청의 정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시험 지문이 아니고 칠판 봅니다. 아까 요 매각기일에 농지를 재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은 아세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나 안 받으나?
받아야 된다. 그 농취증이라는 것이 관청의 정명 아이가. 알겠어요? 관청의 정명이 필요한 경우다, 필요 없는 경우다. 필요 있는 경우다, 필요한 경우다. 그때는 그 정명을 받았다라는 걸 언제까지 제공하면 된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했잖아. 맞죠? 그런데 이거는 지문을 뭐라고 해놨노?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해야 된다.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한다 하면 이날에 매수 신고하는 거잖아. 이때 제출해야 된다는 거잖아. O가 X가 X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자, 경매 목적 부동산이 토지가 나왔어요. 알겠어요? 토지가 나왔는데 그놈의 토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야. 그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 그걸 매각기일에 매수 신고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증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맞아요? 아니다 이 말이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 배제. 토지거래 허가제 공부할 때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허가제 자체가 적용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제 자체가 적용 배제되는 경우야. 그래서 법원 경매 장점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면제된다 하는 이게 장점 중에 하나다 하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만 딴 댓글 끄집어들으니까 그만 싹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 농취증은 우리가 봐봐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거든.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되지만 알겠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은 봐봐요. 어느 한 과목만 어느 한 법만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 법 저 법 몇 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이런 게 좋은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가 실무에 종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론 시간부터 세법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 다양한 과목의 지식들이 다 종합적으로 활용이 돼가 실무가 처리돼야 되는 거다. 그것도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학교 가시면 우리 학교에 와요. 알겠어요? 평생 공부하러. 알겠어요? 안 그래도 신입생 모집도 어려운데. 알겠어요? 우리 학교는 70%가 만학도니까 이 나이 들어가 학교 가가 공부 되겠습니까? 공부 더 잘해. 알겠어요?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요즘 힘들다. 이번에 4번 뭡니다. 경매를 통하여 나오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된다 그랬잖아. 적용 배제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도 소멸해버린다. 알겠어요. 3번 갑니다. 경매에 관하여 매수신청 행위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매수신청 행위의 위임인 이런 표현을 썼는 이유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 고객을 뭐라고 부른다? 위임인이라고 부르거든. 내 대신 개업공인중개사 당신이 입찰법정에 대리인 자격으로 가가 매수 참가해 주세요. 낙찰 받아주면 수수료 얼마 줄게요.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위임인이야. 그래서 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서의 고객은 위임이라고 부르고 우리 중개행위에 있어서 고객을 뭐라고 부르고 중개의뢰인이라고 부르고. 알겠습니까? 1.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한다? 지급해야 된다. 대금 지급 기일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잖아. 틀려버렸다. 2번에 차순위 매수인권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받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을 보정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데 설명 안 해도 알아맞혀야 되지. 자, 칠판 봐요. 알겠어요? 매각 기일에 요 사람을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사람 다 정했어. 정했는데 알겠어요? 요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한다 하는 말 뜻은 뭐냐 하면은 이놈이 대금 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내한테 매각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게 바로 뭐다?
차순위 매수신고거든. 그럼 이 두 사람이 다 정해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더라 안 하더라? 해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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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차순위 매수신고에는 매수의 의무가 왜 된다? 없어지게 되고 자신이 지급했던 매수인증 보증금을 뭐 돌려주세요 해가 받아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 두 사람이 딱 정해지고 매각기일에 매각 절차가 종료되는데 나중에 대금 지급기한 내에 요 놈이 대금을 지급해뿌더라. 해뿌리면 요 사람은 저는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돼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되는. 응? 그래서 2번이 어죠? 3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알겠어요? 7일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O가 X가 X 했잖아 아까. 그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O가 돼요. 그대로 읽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배당 요구의 종기가 언제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 언제고 이리 물어보면 읽어요.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법원이 결정하여 공고한 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에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 공유자는 무슨 신고 권한이 있다? 우선 매수 신고 권한이 있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우선 매수 신고 행위. 알겠습니까?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해서 무슨 신고 권한이 있다? 우선 매수 신고 권한이 있다. 또 우선 매수 신고 권한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설명 들었잖아. 대법원 규칙 설명하면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임대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임차인에게는 무슨 신고 권한이 있다? 우선 매수 신고 권한이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5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잖아요. 무슨 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전 등기가 촉탁해서 이루어져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4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매수인증행위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은 마찬가지 고객에게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라. 1. 배당 요구에 따라 배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겠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신청했는 채권자는 철회할 수는 있어요. 철회는 언제 전에 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얼마를 공탁한다?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가격의 10%죠. 그래서 틀려버렸다. 3번 농업인이든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버린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뭐를 받을 수 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4번 경매 기입 등기 후, 즉 압류 효력이 발생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5번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미등기 건물이라도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등기부가 없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법원은 직권으로
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시켜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가 등기를 해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대충 이제 조금씩 경매 절차에 관해서 보충이 됐죠? 쉬었다가 또 경매에 대해서 더 풀어봅니다. 알겠어요? 쉬었다 갑시다.